화폐와 상품의 등가 교환이야말로 친구와 적이라는 이분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도 줄곧 지켜봐 주는 사람을 어떻게 유지하고 늘려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관객입니다.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 독서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권일이고요. 저는 은유입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저는 신혜림입니다. 근데 신혜림. 마이크를 네. 이렇게 할 필요 없으시고 그래요? 너무 촌스러웠나요 방금? 너무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네. 다들 스튜디오에 처음 이렇게 앉아서 좀 낯설고 어색하실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굴 독서단을 창단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주식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책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책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 이 즐거움을 다른 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되게 훌륭한 저자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굉장히 좋은 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독자들하고 각자 읽은 것들을 각자 골방에서 책 읽고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같이 좀 우리끼리도 즐겁고 또 듣는 분들도 같이 좀 독서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좀 이끌어내고 싶다라는 욕심에 한번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발굴 독서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오늘 38도. 서울 날씨가 네. 38도를 찍은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 걸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더위를 뚫고 책 얘기를 하러 홍대까지 올 만한 그 정도의 애정인가? 우리가 책 그렇게 책을 좋아하나? 그렇게 사랑하나?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은유 선생님은 저희가 토론의 즐거움이라는 토론 모임을 일단 본캐로 하고 있잖아요. 네. 토요일 오전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보통 커피를 마시다가 헤어질 때가 많은데 요 네 명이 항상 거의 모여가지고 거의 항상 책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요즘 읽는 책 요거를 한번 그냥 이렇게 진짜 뭐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게 한번 유닛으로 활동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창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유 선생님은 워낙 또 책을 많이 읽으시고 책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애독자이자 뭐 엄청난 저자이신데 사실 저는 공부 때문에 직업적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 의무가 하면서 읽는 책들 외에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토즐에 매주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특히 주식님이 맞아. 의외로 책을 되게 많이 읽으세요. 제가 책을 전혀 안 읽게 생겼습니다. 예, 책을 전혀 안 읽게 생긴 테토남인데 예, 완전 애견남처럼 책을 많이 읽으시는 다독가였고 혜림님도 사실은 일 때문에 바쁘신데도 중간중간에 책 얘기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요 멤버로 잡담하는 것도 정말 즐겁고 좋지만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책 읽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뭔가 쓸모 없으면서 쓸모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 발굴 독서단이라는 네. 그 말을 주창하신 은유 선생님 주창자. 예. 발굴 독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음. 거기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보죠. 네. 제가 발굴 독서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자생적인 독서를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고 혼자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독자로 어떤 세상에 대한 공부를 계속 이어온 이력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너 이런 책 읽어 하고 가르쳐주는 뭐 스승이 있었다거나 어떤 제도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제가 뭐 책을 찾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서점에 가는 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 공공 도서관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굣길에 늘 서점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 서점에 가서 거기 서가를 어슬렁거리면서 뭔가 이 책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읽다 오거나 뭐 용돈 모아서 책을 사거나 이랬고 또 나중에는 이제 목동에 살게 됐을 때 거기 양천도서관이 엄청 큰 시설인데 양천도서관에 가서 이제 육아하고 이럴 때는 또 거기를 헤매면서 이제 책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인 학습이나 학업을 이루진 못했지만 저의 취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향을 갖고 책을 읽게 되고 그게 이제 글쓰기로 또 이어져 오면서 이렇게 저의 읽고 쓰는 사람으로서의 이력이 만들어졌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책을 어디서부터 뭘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베스트셀러 목록에 의존하고 아니면 뭐 서울대 추천 뭐 독서 몇 선 아니면 뭐 유명인 출판 요정인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박정민 배우 이런 사람들에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발굴 독서가 필요하다. 이래야지 이미 알려진 어떤 책 말고 나만의 취향을 만들 수 있다. 더디지만 그게 독서인으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한테 좋은 책은 내가 안다. 이 얘기를 늘 했었기 때문에 발굴 독서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 책만 계속 읽고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좋은 책을 쓰는 저자들은 계속 묻힌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저자를 발굴하는 것도 책 읽는 사람의 중요한 임무다. 예, 이런 맥락에서 제가 발굴 독서라는 워딩을 좀 주창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발굴 독서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딱 듣는 예. 순간 귀에 휘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독서라는 게 사실 좀 파고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텍스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인데 요즘 그, 젊은이들이 디깅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디깅. 디깅 그렇죠, 독서. 그렇죠. 네. 그 뭔가 취향을 디깅하는 거. 디깅이라는 게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독서에. 예.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장면이 아닌가. 그쵸. 토론의 즐거움보다 훨씬 좋은 장면이다. 토론의 즐거움은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건 좀 각자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팟캐스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 독서에 관련된 컨텐츠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는 것부터 해서 저도 오랫동안 유튜브에서 독서 관련된 유튜브를 해왔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근데 왜 우리의 이 발굴 독서단을 들어야 되는가? 이 청취자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앞으로는 생길 텐데 그분들한테 한번 막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들어야 하느냐? 왜 들어야 되는가? 이 느슨했던 독서 팟캐스트계에 뭔가 발굴 독서단이 한 줄기 빛이 되리라. 그걸 우리 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딱 때리고 간다. 글쎄요, 딱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갖다 붙이는 거죠, 네, 뭐. 생각을 해보죠. 이제 하는 건가요? 일단 생각하는 동안 저부터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네. 저는 일단 이제 한 횟수로 3년째 우리가 토론을 같이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 잘 알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도 경험을 했는데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재밌는 얘기가 나올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책에서 뭔가를 얻겠다거나 자기 개발을 하겠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순전히 그냥 즐겁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한테는 여기 있는 세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독자거든요. 이게 그 좋은 독자라는 얘기는 이분들이 읽는 책 혹은 추천하는 책들의 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별로 실망해 본 적이 없고 대체로 굉장히 만족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각 잡고 어떤 책을 1시간 동안 혹은 1시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뭔가 리뷰를 하고 비평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다면 굉장히 괜찮은 쓸만한 독서 리뷰 콘텐츠가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듣는 분들이 적어도 질적으로 실망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신 있게 저는 뭐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직설 편집장 운영자였던 사람답게 이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저랑 다르게.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혜림 얘기해 보실래요? 저도 아까 말한 것 같은데요. 원래라면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했던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네. 은유쌤이 요즘 뭐 읽냐? 이거 얼마나 재밌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궁금할 만한 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차별점이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또
그 셀럽 데스타 독서계 의류쌤. 데스타 왜 이러세요? 네, 우주 대셀럽 우주 데스타 윤유 선생님 읽는 책 궁금하긴 하죠. 그쵸. 독자 입장에서는. 네. 예.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제 삶의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제가 14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절반은 그러니까 2시간이면 1시간은 책 읽고 이야기하고 1시간은 글 합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읽기와 쓰기는 분리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얼마나 각자가 다르게 읽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게 굉장히 재미있게 입체적으로 책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지를 좀 경험했는데 또 이제 구성원이 달라졌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욕하기 좋아하는 이분들은 이 책에서 어떤 욕을 할까? 네, 이런 것도 재미의 포인트가 아닐까. 왜냐하면 독서 팟캐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상찬 위주거든요.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한지 가 있고 그리고 독서 팟캐스트도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하에서 독자를 끌어올리고 구독자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읽는 책 예를 들면 한강 노벨상 받았는데 한강 책을 안 하면 독자들의 어떤 필요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니까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지 않은 책도 찾아서 많이 읽는 편인데 그 책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서 가끔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검색하면 안 없죠.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독서 팟캐나 유튜브가 되게 많지만 어떤 편향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조금 비켜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 독서단이어서 좀 베스트셀러가 아닌데 좋은 네. 책들 이런 예. 것들을 발굴해 내는 어떤 기능 그런 것들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베스트셀러인데 생각보다 별로다. 별로다. 생각보다 이 책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식님. 그 주식님이 왜 있기 좋아?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가 그런 틈새 시장 개척해 보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의외로 수요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의외로. 왜냐하면 베스트셀러 이러면 권위가 있으니까 다 뭐 부정적인 맞아요. 의견 말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문학계에도 주례사 비평이라고 예전에 맞아. 말이 많았잖아요. 그 평론가들이 좋다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소설이나 작품들이 많은데 저희는 사실 뭐 어디서 협찬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네, 외부의 자유롭게. 압력 없이 자유롭게 좋은 책은 좋은 책이다. 별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발굴 독서단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누가 말씀을 하실까요? 이 부분은? 단장님인 주신님께서 단장이 됐나요? 갑자기 이렇게 임명을 하시면 깃발 왠지 깃발도 임명장이라도 하나 주고 이분 생각보다 이런 거 좋아하시네. 임명장 이런 거 좋아하시네. 갑작스럽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3주 간격으로 우선 3주. 녹음을 해서 각자 저희가 멤버가 4명인데 돌아가면서 추천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 추천자가 그 해당 에피소드의 진행자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3주 간격은 아직 잠정적이고요. 저희 이제 또 하다가 또 뭐 굉장히 이게 힘들다거나 뭐 그러면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신난다 이거 재밌다 할만하다 그러면 주기가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유동적인 상황이죠. 네. 그럼 뭐 소설, 비소설, 뭐 시, 뭐 장르 가리지 않나요? 그러네요. 장르 문제가 있네요. 장르는 그냥 추천자한테 일단 그렇죠. 맡기는 걸로 완전 하고 열어놓고 하죠. 하죠. 네. 거부권 너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정하면 그냥 따르는 걸로 아 진짜요? 네.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를테면 어떤 때는 뭐 인문 사회, 또 어떤 그쵸. 때는 소설, 또 어떤 때는 뭐 다른 책들, 에세이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편향되지 않게 여러 예. 가지 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책은 지의 관객 만들기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지가 알지자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어느 철학자의 경영 분투기예요. 아즈마 히로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철학자가 자기의 어떤 지혜 관객을, 지적인 관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명해내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겪은 일들을 좀 편하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에세이이기도 하고 글자 그대로 이제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아즈마 히로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다들 아즈마 히로키 책을 이번에 처음 읽으신 건가요? 저는 처음입니다. 아, 은효 선생님 처음 읽으시고. 저는 그 존재론적 우편적이라는 철학 그 서가 있어요. 그 책을 예전에 읽었어요. 그 아즈마 히로키라는 이제 철학자는 지금 이제 40대? 아닙니다. 72년생인데요. 72년생이군요. 71년. 50대군요. 네. 아, 벌써 50대가 넘었네요. 그러니까 그 방금 주식님 말씀하셨던 존재론적 우편적이라는 책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젊은 시절에 이제 20대 때 쓴 책이에요. 그 책이 데리다라는 자크 데리다라는 프랑스 철학자에 대한 해설서죠, 일종의. 근데 해설서인데 이 책을 내자마자 그 지식계의 스타가 됐어요. 그 책이 워낙 이제 잘 쓴 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통찰력 있는 책이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천재적인 해설서를 냈냐라고 유명해졌는데, 재밌게도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이를테면 철학자로서 혹은 철학 주석가로서의 길이 아니라 오타쿠 문화에 대한 이 책들을 막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제일 잘 알려진 책으로는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오타쿠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웹소설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게임, 특히 이제 미소녀 게임 이런 것들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 비평을 한 책인데, 그 책이 사실상 아즈마 히로키의 가장 출세작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리다 해석자보다는 오타쿠 문화에 대한 해석자로 훨씬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오타쿠 문화 비평으로 알려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아즈마 히로키가 일본을 대표하는 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들 몇 명 있습니다. 이른바 뉴 아카데미즘이라고 불리는 그 흐름을 개척한 사람이 있는데, 아사다 아키라라는 그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아즈마 히로키처럼 책을 냈는데, 철학서를 냈는데 그 책이 또 엄청 대중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때부터 뉴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면서 젊은 철학자들이 서구 사상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흐름들이 생겼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되게 어려운 개념을 풀어 쓴 책인데도 대중들한테 많이 팔린, 몇백만 부씩 팔린. 그러고 나서 이제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그보다는 연배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가 또 뉴 아카데미즘의 한 축을 이끌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끌어오고 있고요. 또 그 뒷세대로서 아즈마 히로키가 있습니다. 그 뭐 뒤에도 뭐 사사키 아타루라든가 그 뉴 아카데미즘이라는 자장의 수많은 젊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철학자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번역서들이 많이 나오면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선두주자의 이 아즈마 히로키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아즈마 히로키가 그 9.11이 아니죠. 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3.11 대지진 이후에 또 한 번의 철학적인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책을 그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이른바 약한 연결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철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즈마 히로키의 일종의 3기 철학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는 오타쿠 문화보다는 일본 사회 전체 혹은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철학을 하게 됩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책이 이 지혜 관객 만들기이기도 하고, 지혜 관객 만들기에서 이제 주로 배경으로 작용하는 겟론이라는 잡지이기도 하고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 겟론이 그 한자로는 언론이거든요. 한국말로 언론이에요. 아, 그 진짜요? 예, 언론을 이제 그 일본어로 읽으면 겟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로서의 언론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말과 논, 그 말과 글이란 뜻으로 이제 그 잡지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거를 이분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일종의 철학을 얘기하는 잡지로 이 겟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되고 그 회사를 또 운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회사가 발전을 한 거죠, 본인이.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회사 대표도 본인에서 다른 사람 넘어간 상태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10여 년, 20년 가까운 겟론 운영을 통해서 얻은 어떤 교훈이랄까요? 본인의 깨달음 같은 것들을 이 지혜 관객 만들기 위해서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철학인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약한 연결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철학과 자신의 회사 경영, 실천과 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쉬운 에세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바탕에는 그 본인의 어떤 철학적인 궤적, 변화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또 책의 내용보다는 저희가 또 토주를 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모임도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비용 정도는 벌면서 토줄 지혜 관객 안 늘고 지혜, 있습니까? 지혜 관객을 더 좀 늘려가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그 생각을 예전부터 아무도 안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네, 예전부터 저는 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모르게 몰래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 치곤 아무 노력이 없어. 네, 네. 저도 뭐 딱히 대안은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만 네. 숨겨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즈마 이로키가 이 책을 쓴 걸 보고 대충 내용을 보니까 이 아즈마 이로키가 이미 이제 제 고민을 먼저 본인의 나름의 실천으로 저랑은 좀 다른 방식이겠지만 하고 있었구나. 오랫동안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분도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실패도 경험을 시행착오. 했구나. 시행착오도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토줄 멤버들이랑 같이 읽으면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권일 쌤한테 아즈마 이로키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책을 제가 이제 추천받아서 읽었잖아요. 예. 조금 꼰대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오타쿠 문화를 엄청 하고 뭐 젊은 철학자고 한다는 건 조금 힙한 느낌이 있는 철학자인가요? 그렇죠. 아즈마 이로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힙한 철학자. 20대 철학자니까. 쿨한 철학자고 그리고 사실은 그 뉴 아카데미즘이라는 것 자체가 아카데미즘의 일종이죠. 사실은 아카데미 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긴 하지만 사실은 서구의 철학사 사상 데리다라든가 뭐 들레즈라든가 들레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양반은 갑자기 오타쿠로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데리다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타쿠 얘기를 하니까 그 일본 사람들도 벙찐 거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계가 너무 꼰대 문화다. 너무 이제 옛날에 어떤 훈과학적으로 옛 문헌을 따지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신이 이제 실제로 오타쿠이기도 해요. 미소녀 게임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즐기는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상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그 동물하는 포스트 모던이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또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그쪽으로 쭉 한참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한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약한 연결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인터넷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 트위터가 생기면서 이 사람이 약간 꽂힌 거예요. 트위터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면서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중하게 하나를 파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걸 하다가 자기가 꽂히면 다른 데로 얼마든지 옮겨가고 하는 유목민적인 가볍고 철학을 유연하네요. 유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혜림님 보기에는 좀 꼰대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이제 이미 71년생이면 저랑 동갑입니다. 네, 71년생이면 50대 중반. 그 71년생 김지영 씨랑 똑같잖아요. 지금 동갑이잖아요. 네. 운효 쌤이랑 동갑이고 저보다도 나이가 연배가 위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 내에서도 꼰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유연한 사람이다. 유연하고 제가 그런 거죠. 조금 감동이었던 포인트는 그러니까 철학을 책에 갇히고 어떤 지식과 사상이라는 추상, 극도로 추상화된 작업이 아니라 이걸 일상으로 가져와서 그렇죠. 내 철학과 사상을 이렇게 풀어보겠다. 그러니까 지행합일
시도를 계속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음. 굉장히 특이한 위치성을 갖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뭐 수유너머라는 공동체 실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꼰대 이미지는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네. 20자평을 하고 사실 20자평? 이 네. 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저희가 이제 고정 코너들이 있는데 몇 개. 야심찬 코너죠.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야심차게 이제 고정 코너로 꼽은 것이 20자평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책에 대해서 좀 꽂히는 문장으로 20자로 이 책을 묘사하는 설명하는 그런 말들을 각자 준비해 와서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자평을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주식님부터. 주어진 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고달픔. 주어진 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고달픔. 어떤 의미인가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 사람의 꼰대스러움과 꼰대스럽지 않음, 또 이 유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람 책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가 주어진 대로 사는 삶은 잘못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짐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소년급제를 해서 20대에 엄청난 철학자로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앞에 주어져 있는 길이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 사람 표현대로라면 뭔가 이건 내 삶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옷. 그렇죠. 네. 이 사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물러서지 않고 바로 틀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거를 뭐 양지를 거부하고 뭐 음지로 갔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순간에 그 내 주변 환경에 매몰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뭔가 더 매몰될 것 같은 이 사람의 약한 연결이라는 철학이 나오게 된 그 발생적인 계기도 이런 삶의 태도에서 전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한 연결, 그러니까 강한 연결 이 사람 표현대로라면 강한 연결 속에서는 나를 그 어떤 소속된 곳에 매몰시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조금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진짜 나를 느끼려면 약한 연결 속에서 내가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식의 삶의 태도가 저는 책 내용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약한 연결, 강한 연결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사회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 그라노베터라는 도시사회학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롱 타이, 윅 타이. 그러니까 약한 연결이 윅 타이고 타이가 이제 묶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묶여 있다는, 결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트롱 타이는 강한 결속이고 윅 타이는 약한 결속인데 이 그라노베터가 어떤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이제 좀 유명해졌어요. 그 논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그 실직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직자가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구하는지 이런 연구를 했는데 강한 결속을 가지고 있는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직한 사람과 아니면 건너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직한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건너 이런 약한 연결을 통해서 구직한 사람이 훨씬 더 구직을 잘하고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연결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 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약한 네트워크라는 것을 무시할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잊혀졌다가 그 개념이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트위터 이런 게 등장하면서 다시 이게 재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즈마 이로키도 그라노베터부터 출발합니다. 그라노베터 얘기하고 이제 소셜 미디어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강한 결속, 이를테면 국민, 가족, 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혁명도 이제 막 피로 맺은 동지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약하게 맺어 있는 뭐 이를테면 트위터 친구들, 트친들, 패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 그것이 훨씬 가성비가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한 연결이라는 철학서를 쓰기도 하고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것도 나중에 더 이제 심화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이랑은
조금 다른 맞습니다. 개념 같은데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약한 연결을 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 얘기도 아마 할 텐데. 네, 네, 그 네. 혼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음 분. 네. 네, 또 20자평. 저요? 네. 저는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쓸모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배송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우연을 놀이로 만들 줄 아는 그 삶의 기회를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이제 내가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면 그게 정확히 도착해야 그 어떤 목적이 실현된다. 네. 이런 목적론적인 사고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일의 효율성을 되게 중시하고 실패 없음, 착오 없음에 굉장히 이제 그 연연해 하는데 이 아즈마 히로키가 지혜 관객 만들기 할 때는 오배송이 일으키는 기적과 우연을 굉장히 유연하게 좀 타고 넘으면서 내 사고의 틀에 갇혀 있을 때 있었다면 몰랐을 어떤 다른 세계를 또 경험하고 글로 넘어가잖아요. 계속.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그런 어떤 실패, 오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거고 쓸모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저는 읽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되게 무쓸모한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나는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무언가를 투입 대비 산출을 거둘 거야. 사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스트셀러에 의존해서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책을 그렇죠. 많이 못 읽어. 네. 그러니까 가성비 좋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을 딱 읽어서 독서 효능감을 쫙 끌어올릴 거야. 네. 이렇기 때문에 발굴 독서 잘 못하거든요. 내가 혼자 서점에 가서 골랐는데 너무 이상한 책이야 이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낭비적인 것으로 되고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취향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는 그게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쓸모없음의 쓸모, 우연의 기적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독서론을 그 네. 아즈마 히로키 약한 연결해서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적의 패키지를 음미한 후에 고르는 인생은 온라인 서점의 추천에 따라 책을 사는 것과 같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어쩌다 눈에 들어와 사게 되는 그런 우연성에 몸을 맡기는 쪽이 훨씬 풍부한 독서 경험을 가져온다. 그대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학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은 사실 제 말에 잘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럼 제가 가져오는 인용이 있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가 좋은 책이란 뭐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묻는데 좋은 책이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자기만의 결론에 이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다 바로 내 본능과 내 끌림이라는 그 촉을 살려둬야지 써야지 그게 살아있고 그게 없으면 사실 좋은 독서가와 좋은 창작자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무비판적으로 남들이 골라놓은 좋은 것들을 그냥 수용하기만 해서는 자기 고유성이 살아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진짜 발굴 독서 중요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 쓸모고 거기에 광맥이 있다. 네, 독서의 보물지도가 있다. 선생님이 방금 이제 촉 말씀하셨는데 촉이 진짜 중요한 중요해요. 작용을 해요. 네. 독서를 할 때 우리가 맞아요. 독서는 되게 진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누군가 되게 훌륭한 어떤 학자나 훌륭한 예. 기관이 추천해준 책을 꼭 읽어야 될 거야. 양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서법 이런 것들 강의도 저는 뭐 자주 했었는데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게 촉이에요. 촉신공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촉이 첫 번째인 이유가 내가 딱 봤을 때 꽂히는 느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책에서는 중요해요. 그게 자기한테 인연이 필요한 된 거예요. 책이고 맞아요. 그것이 나중에 뭐 뭔가 자기랑 나중에 안 맞게 되고 멀어지게 되더라도 그 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가지치기를 할 때도 이 책에서 다른 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책이 아니라 남이 추천해준 책은 그런 촉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타율적인 독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책을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고르는 사람의 그 절실함과 욕망에 의해서 책을 보면
책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게 있다 반드시 나에게 말을 거는 그 책과 응답하는 게 저는 책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책이 있는 공간을 조금 산책하듯이 헤매면서 그쵸. 이렇게 교신을 해야죠.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글 중에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이렇게 저도 표현을 해봤었는데 마치 오직 나에게만 활성화된 하이퍼링크. 맞아요. 책이 발달려 나에게로 찾아온 것 같은. 근데 이게 우연인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죠. 우연이 결국에는 그 뭔가 주체적인 나의 영감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 우연이라는 게 책이 사실 나한테 발달려 온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되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우연을.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합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그 오프라인 서점이 되게 중요한 것이 특히 이제 도서관이 되게 중요한 공간인 이유가 도서관은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어떤 그 지적인 축적 방식에 따라서 책을 꽂아 놓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찾으러 그 서가에 가면 그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인류의 지적 유산들이 중요도 순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중요도 온라인 순이니까. 서점은 가나다 순 온라인 서점도 물론 추천 도서가 밑에 뜨죠. 네. 자기가 찾은 책에. 근데 그거는 그런 순서가 아니거든요. 팔린 순서 팔린 혹은 순서죠. 화제가 된 순서, 주목받은 순서이지 인류가 지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만들어 놓은 그 링크의 순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도서관은 거기에서 자기가 찾던 책보다 훨씬 좋은 책을 너무 높은 확률로 찾아내요. 그 효율성은 사실은 어떤 온라인 서점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효율. 온라인 서점은 판매량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MD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팔릴 것 같은 책을 추천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판매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익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책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양서라는 것의 기준이 얼마나 팔리는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그 독자 팬덤을 가지고 있는가. 예, 이것도 많이 작용을 하니까 예, 이게 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정신 바짝. 네, 여기까지 하고 또 20자평 마저 들어봐야 되니까요. 네. 혜림님, 네, 여기 20자평. 책에는 배울 점이 많지만 아즈마 히로키랑 일하기는 싫다. 이게 20자 넘었나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0자에 집착하진 마시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신박해. 그러니까 저는 조금 꼰대 같은 면도 많이 이제 책에서 보였고, 그러니까 뭐 약한 연결이니 뭐 우연이니 오배송이니 뭐 이런 뭐 단어가 잔뜩 뭔가 유연한 단어가 잔뜩 나오지만 사실 본인도 뭐 책에서 인정은 했으나 나 같은 사람을 자꾸 모집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회사가 나 같은 사람이 직원이 돼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이게 전혀 오배송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결국 대표 자리에서 네, 물러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잔뜩 담아놓은 책이 또 있다?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라면 그렇게 막 썩 같이 일하고 싶진 않다. 반가운 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20자평은요. 철학엔 동의 못하지만 용기엔 배울 점이 있다. 되게 비슷하네요, 둘이 뭔가. 네. 제가 따라했거든요. 네. 아즈마 히로키의 이제 관광객의 철학에 대해서 저는 뭐 예전에 서평도 쓰고 했었는데 일단 약한 연결의 그 정치학이라고 할까요? 그 아즈마 히로키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관광객의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 10여 년 동안 아즈마 히로키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즈마 히로키는 더 이상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방식의 가치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이나 어떤 동의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느슨한 연결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겠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저한테 던져보면 그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한참 막 희망을 갖던 사람들이 요즘은 다들 욕하거든요. 소셜 미디어가 세상을 망쳤다. 특히 이제 아랍의 봄 이런 제스민 혁명 때도 소셜 미디어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사실은 훨씬 더 강한 반동을 불러와서 그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 대부분이 다 극우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스민 혁명 당시에 트위터의 그 최전선에서 싸웠던 몇몇 혁명가들
그 젊은 세대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유자재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시위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참회와 반성의 말을 여러 번 남긴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만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결국은 조직된 시민들의 힘, 조직된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만약에 지도부 없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약한 연결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아즈마 히로키 이후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즈마 히로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일본에 있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네. 일본 사회 자체가 사실은 한국처럼 역동적이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우리나라처럼 촛불을 든다거나 응원봉으로 대통령 몰아낸다거나 하는 역동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한가하다. 이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랄까요, 좀 탈정치적이에요. 책에도 그런 대목이 잠깐 나오는데 자기 이 겐노 멤버 중에서 그 어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그 원전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정치적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일본 내부의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발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보냈다는 구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즈마 히로키 자체도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는 거리를 한 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아즈마 히로키가 말하는 세상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즈마 히로키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좀 똑똑해졌으면 그쵸. 좋겠다 뭐 사람들이 이런. 좀 세련돼지고 좀 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즈마 히로키가 바라는 세상인 것이지. 데리다가 그 얘기하는 거 되게 레디컬한 이야기거든요. 데리다는 좌파 중에서도 이제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근데 데리다의 이야기를 아즈마 히로키가 과연 정말 동의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데리다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려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철학이고 데리다 철학은. 근데 데리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정치적인 사상은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지혜 관객이 많아지는 것과 세상이 바뀌는 것의 네.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잘 설명해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일본의 극우나 네. 이제 뭐 자민당스러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실은 기껏해야 일본의 민주당이나 일본 사회당 우파 정도 수준의 정치적인 지향이 아닌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그 소녀상 얘기도 여기 나와요. 소녀상 그 일본에서 어떤 전시회에서 소녀상을 설치하고 말고의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입했던 자기 멤버를 이제 그 개론에서 몰아낸 얘기를 여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즈마 히로키가 원하는 그런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좌파적인 변화, 진보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변화하고 내가 원하는 변화는 동의할 수 전혀 없다. 다른 변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정치적 지향에서도 동의할 수 없고 방법론 어떻게라는 측면에서도 좀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여러 다른 글에서도 정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는 용기예요. 용기. 이 사람이 사실 편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20대 때의 그 인지도를 너무 높게 쌓아서 대학에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실제로 뭐 대학에서 강의도 오래 했지만 얼마든지 그냥 대학 교수로서 혹은 그냥 잘 나가는 평론가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여기 보면 사기도 당하거든요. 지인한테. 맞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야. 내가 진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초기에 당하고 전표 쓰는 법도 몰라가지고 막 그걸 배우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이 경험을 실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먹물이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이 그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쨌든 세상과 직접 부딪히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용기는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자체가 철학의 표현이라고 말도 했어요, 이 책에서. 그렇죠. 그 회사를 예, 차리고 예, 예. 뭔가 오배송이 자꾸 일어나고 그렇죠. 좌충우돌 겪고 하는 것이 곧 철학이다. 음. 오배송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오배송이 뭔지 말 안 한 채 좀 말하고 맞아, 있으니까 그런 것 먼저 그 얘기를 하면은
읽을게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저는 가끔 의사소통에는 오배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본래 전달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되어 버리는 것. 원래 몰라도 좋았을 것을 어쩌다 알게 되는 것. 이런 사고가 오늘날에는 위험이나 잡음으로 파악되기 일쑤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혁신이나 창조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이어서 읽으면 오배송, 그러니까 사고, 생각하는 것은 오배송 곧 잡담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대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계기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이게 데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음. 그 아즈마 히로키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데리다를 데리고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음. 데리다가 서명사건 콘텍스트라는 논문에서 음. 그 모든 철학자는 우편 배달부일 수밖에 없다 였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구절에 대해서 그 존재론적 우편적이라는 해설서에서 아즈마 히로키가 오배송이라는 거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니까 데리다가 말했던 거는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언어로 이루어진 우리가 소통하는 이 네트워크가 언어는 되게 의심스러워서 배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잘못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불안정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오배송이라는 그거를 이제 본인 철학의 핵심으로 다시 삼은 거지. 그러니까 데리다의 철학을 보통 해체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의미가 해체되고 우리가 아주 명료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구조가 사실은 구조조차도 사실 얼마든지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때 데리다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구조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다라고 데리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데리다가 사실은 어떤 세계적인 석학이 된 건데 그 와중에 이제 뭐 그 도둑맞은 편지라는 어떤 텍스트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오배송이라는 것을 이 데리다의 개념 중에서도 이제 아즈마 히로키가 딱 집어서 본인이 자기 것으로 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오배송은 모든 텍스트가 오배송이죠. 그쵸. 기본적으로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틀린 개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개념. 내 의도가 명확히 이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나한테 오배송된 거거든요. 내 의도 자체가 나한테, 내 스스로한테. 근데 아즈마 히로키가 좀 쉽게 이렇게 독자들한테 설명한 거 보면 내 의도는 명확한데 그게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오배송이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데리다가 얘기한 오배송은 그런 것들 더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개념이거든요. 데리다가 잘못 전달된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약간 뭐라고 했대 아즈마 히로키는 조금 더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상식적인 설명이 어떤 면에서 알아듣기는 쉽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저는 맞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라든가 우리 어떤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데리다의 설명이 훨씬 더 이제 사실은 맞는 설명인데 이제 아즈마 히로키는 좀 더 그걸 쉽게 상식적인 층위에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배송이라는 키워드가 이 책의 어떤 줄기인데, 그러니까 권일님 말씀처럼 데리다 철학에서 오배송이라는 데리다 철학에 대한 본인의 해석이죠. 그 해석을 가지고 큰 줄기로 삼아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밀고 나가는 어떤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배송 이 사람이 이게 겟론이라는 회사의 운영 방침을 굉장히 상세히 소개를 하면서 그 운영 방침 중에 핵심이 오배송을 위한 공간, 오배송을 만들어내는 회사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말의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모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연을 만들어내는 필연적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우연이 일어난다. 기적 같은 우연이 뭔가 그런 우연적인 마주침에서 오배송으로 인한 사고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일으켜보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연을 일으키기 위한 필연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이거는 철학적으로 완전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그런가?
우연이라는 것은 필연의 통제를 벗어나는 목적이 게 없어야 우연인데 목적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건 동기가 없을 우연이 때 목적이 일어나는 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반우연적이죠. 아 근데 어. 오배송이라는 말은 음. 배송을 하려고 했어야 오배송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려고 왔는데 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잘못- 도달이 안 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렇게 돼야 이제 오배송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응. 무엇을 말하는 거야. 대화라는 거는 내 말을 전달하기 위한 행위인데 응. 한번 너네 모여서 얘기해봐. 근데 모여서 똑바로 얘기하지 말고 너네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못 알아듣는 게 나올 거야. 응. 그게 우리의 에너지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서 전달이 되길 바라면서도 안 되길 바라야 되는 모순이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나요? 바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전 두 가지를 같이 너무 잘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모순이 그러니까 아니다.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열어놓는다 이런 표현이 그쵸, 좀 더 맞는 그쵸. 것 같아요. 여지를 그러니까 목적을 너무 강하게 틀을 만들지 않고 사실 제가 너무 비슷한 경험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음. 이 책의 그 오배송이나 그런 개념들이 너무 확확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준석 지지자들과 얘기해보기. 일부러 그런 공간을 만든 거예요, 사실. 우연은 아니죠. 우연은 시리얼에서. 아닌데 네. 진짜 예기치 못한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저한테 왔을 때 분명 내가 온라인에서 봤던 얘기들을 그대로 하고도 있는데 저한테 되게 다르게 다가오고 그 얘기가 우연치 않게 제가 했던 말들이 그들에게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하면서 또 거기서 또 나온 어떤 반론이나 얘기들이 또 저한테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뭔가 되게 그 직선의 대화가 전혀 아니었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대화들이 막 흘러 넘쳤고 그 결과 저는 바뀌었으나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 지지자들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 바뀌었는데 또 바뀌지 않았다라는 되게 양면적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얘기는 인상 깊은 구절 낭독하면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즈마이로키가 말한 나온 김에 하시죠. 제가 오프닝에서 뽑았던 구절은 이거예요. 화폐와 상품의 등가 교환이야말로 친구와 적이라는 이분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도 줄곧 지켜봐주는 사람을 어떻게 유지하고 늘려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관객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즈마이로키가 말하는 관광객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관광객이 곧 관객이거든요. 여기서는 지혜 관객이 관광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즈마이로키가 관광객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관광객은 친구도 적도 아닌 뭔가 어중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그 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 사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완전한 외부자도 아닌 그냥 관광하러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철학이 관광객의 철학이고 그것이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약한 연결. 관광객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굉장히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예컨대 관광하러 갔는데 갑자기 누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쓰러졌어. 그 지역의 주민이. 그럼 관광객이 우연히 의사였던 거야. 그래서 막 거기서 살려낼 수도 있다. 아니면 신고를 해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오배송, 그런 우연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아즈마이로키 문제의식이고 이 문제의식은 결국은 과거의 민족주의나 혹은 시장주의에서 얘기하는 주체들, 소비자 주체, 시장에서 얘기하는 시장주의에서는 소비자 주체이고 또 민족주의에서는 민족이겠죠. 그런 주체들은 너무 강한 연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광객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가고 윤기를 더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이 관광객이자 관객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뽑은 이유는 전 여기 동의를 안 한다는 의미예요. 반전이다. 네. 친구와 적이라는 이분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치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정치 신학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나오고 칼 슈미트가 얘기했던 것인데 결국은 우리는 정치에서는 친구 아니면 적. 적의 친구는 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친구와 적을 통해서 뭔가 관계를 사고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아즈마이로키는 그런 방식의 사고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다.
그런 것들이 전쟁이나 재난으로밖에 귀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결속되어 있는 관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듣다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네. 그래 그런 게 괜찮지 그런 게 서로 부담도 없고 괜찮은데 결국은 이 아즈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시장에 대한 얘기 소비자에 대한 얘기가 돼요. 관광객도 아즈마 이렇게 관광객의 철학이 마지막에 보면 관광객이란 결국 소비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즈마 이로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시장주의예요. 자본주의. 예, 자본주의예요. 예. 그 관객이라는 것도 돈 주고 뭔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좀 쿨하잖아요. 예. 내가 돈 준 만큼만 받으려고 하고 등가 교환적인 관계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래서 질척거리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간섭이 그렇게 많지 않죠. 내가 돈 낸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 라니까. 근데 그 아즈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관객이라는 그 관계들이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소비자인 거죠. 우린 각자 서로에게 소비자이자 고객인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본인이 비판한 시장주의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아 시장주의를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주의가 글로벌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을 억압한다라고 이제 살짝 언급은 근데 돼 있어요.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작은 회사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이 얘기를 하죠. 얘기들도 계속해요. 예. 뒤에 키우지 않는다 규모를. 규모를 이제 규모가 커지면 축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본 그것이 축적하지 이제 않는다. 뭐 막스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착취가 일어나지 않게끔 규모를 일정 이상 키우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커지지 않으면 그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생기지 않거든요. 생기지 않지. 그러니까 자족적이네. 되게 자족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어렵다. 어렵네. 어려워.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뽑은 것이 이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고 어떤 면에서 이 책 전체를 요약하는 글인데 사실은 동의하기 힘든 글이다. 저도 사실 이 구절을 20자평으로 뽑았는데 권일님한테 네, 똑같이. 네, 뺏겼어요. 역시 외주 줄만해. 근데 동의하지 않아서 뽑은 거예요? 일단 저는 동의해서 뽑았고 제 인상적인 구절을 연결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관객이 없어지고 신자와 안티만 남으면 사람은 누구나 말도 작품도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221조. 네. 이야말로 2010년대 일본의 정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 권일님 구절하고 맥락이 닿아 있는 관객에 대한 해설인데 저는 이게 소비자주의로 꼭 나가지 않아도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저도 소비자주의로 갈지 몰랐어. 근데 저도 그 뒷부분에 나온 그 아마 그 소비자주의적인 관객에 대한 설명은 본인의 제 추정입니다만 본인의 사업을 정당하기 위한 특히 그 후쿠시마 관광 유치 사업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다가 연결하다가 약간 무리한 절충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 대목은 순수하게 그거가 별개로 저는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일본의 정치 상황과 연결지어서 왜 이 사람이 관객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와 안티만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그 악플러들이랑도 뭐 싸워보고 막 그런 얘기가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그 이분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포섭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관객이라는 어딘가의 그 중간쯤에 있는 뭐 이기고 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거기까지 아이디어는 사실 소비자주의 맞아요.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도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어떤 뭐 갑자기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얘기에서는 이거 본인도 알 텐데 왜 좀 이거 좀 여기서 어물어물하거든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소비자주의가 좋아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맞아요. 듣다 보면 어물어물해요 이 사람이 그런 돈과 관련된 얘기에서 그리고 약간 그 스케일에 관련해서 회사 규모를 키우냐 줄이느냐 뭐 우리는 반 스케일인데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 규모의 뭔가 그 관객은 필요하다 그걸 모으느라 너무 힘들다 뭐 그러니까 되게 모순되는 그 좌충우돌기가 그게 정리된 다음에 책으로 낸 게 아니고 책을 쓰면서도 이 안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철학자도 이렇게 불완전함을 우리가 철학자의 그 사업
걷기에서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구나. 오히려 좀 그런 불안정성이 좀 인간미로 저는 느껴지기도 했어요. 읽고 나니까 제 20자평을 살짝 수정 보완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요? 예? 그냥 뭔가 짠하고 같이 일해도 짠해.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할 수 있을 갑자기 것 수 있을 것 같고 생각이 바뀌었어. 그 바로 제가 제 인상 깊은 낭독을 네. 구절 네. 낭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몇 쪽입니까? 저는 143쪽이요. 말을 통해 상상한 것은 경험을 통해 배신당합니다. 하지만 경험한 뒤에 본다면 분명 사전에 들은 대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되게 아리송한 문장이거든요, 조금. 그렇죠. 기억나세요, 이 문장?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 상상을 해서 그곳에 갔는데 경험을 그곳을 직접 하게 되면 배신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경험한 뒤에 본다면 분명 또 사전에 들은 대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이준석 지지자분들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잘 했거든요. 아까 신자와 안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저희가 시리얼에서 만든 콘텐츠의 제목 자체가 일찍도 이찍도 아닌 사람들 모여라 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관광객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 모이세요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준석 지지자분들을 만났는데 촬영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면 저는 사실 그들에 대한 제가 갖고 있었던 말로 상상했던 편견들이 그렇게 깨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촬영 시간을 되게 길게 가져가니까 뭔가 경청하는 과정에서 반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이 이런 게 한계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많이 풀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언어적 태도, 어떤 표정, 뭔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어떤 눈빛, 약간 이런 거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생각들이 저의 그 오배송을 많이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뭔가 그들이 말한 어떤 알맹이 자체는 전장현 시위 이해 못하고 뭔가 남성 역차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짜 알맹이만 주워 담았으면 확실히 들은 대로였거든요. 네. 사전에 들은 대로라는 네.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만 보면은 그들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촬영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그들을 만났고 저희한테 막 문자를 보냈거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정말 따스한 문자를 보내주기도 했고 그런 어떤 터치가 저를 조금은 바뀌게 했던 것 같지만 또 바뀌지 않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저한테 딱 어울리는 경험을 최근에 한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남았어요. 여기 말과 현실이 이제 어긋나는데 민감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제가 말하는 관광은 이를 위한 트레이닝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자니까 저한테 사실 제가 작가로서 현장에 가서 무언가를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글을 쓰는 작가로서 저한테 이건 되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맞아. 그래서 그게 놀라웠어요. 맞아.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한다고? 그리고 그 네.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말해요. 저로서는 이런 실천을 거듭 쌓는 것이 논쟁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변하지 않을 걸 알지만 실천을 쌓아야 돼. 그래도 다시 그래도 만나서 만나야 또 돼. 그런 터치를 쌓는다. 저는 그거가 좀 이 세상을 약간 좀 낮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겐론에서 하고 있었던 후쿠시마 관광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저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그 후쿠시마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체르노빌 네. 뭐 관광 사업이죠. 다크 투어리즘하고 음. 또 한국말로 뭐 다크 투어도 관광이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이게 관광객이 오는 그 관광 사업.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 다크 투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 지혜 관객이 제주도에 대해서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예전에 5.18 관광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어서 심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5.18 관광? 다크 투어로 이게 영어로 하면은 그래. 맞아. 아우슈비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같은 취지겠지. 근데 관광은 진짜 너무 가볍고
제 당시 들었던 말로는 아직 아니잖아. 아직 거기 음. 그런 말을 쓸 정도 되면 아우슈비츠만 해도 벌써 한 70년 됐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 시간 지나고 당시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뭐 세대가 좀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후쿠시마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내가 그 피해를 입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관광객이 와 나의 피해를 관광하러 온다고? 이게 정서적으로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논리 구조나 철학적 논거는 저는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후쿠시마 피해자 당사자라면 이 사람의 말을 그냥 온전히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후쿠시마에 내가 살고 있으면 그런 큰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되게 고립되잖아요. 네. 사람도 안 오고 더 소외되는데 사람들이 오고 내 관광이든 뭐든 어쨌든 그런 현장을 같이 보고 내가 겪은 아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주면 뭔가 와서 또 밥도 사 먹고 이러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관광이 문제인 것 같아요. 관광이란 말이. 말이 문제예요. 관광이라는 말이 뭔가 네. 대상화잖아요. 그렇죠. 뭘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는 건데 그 말 자체가 가지는 어떤 폭력적인 부분, 유의적인 부분 때문에 뭔가 들을 때 딱 직관적으로 뭐 후쿠시마든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을 관광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근데 뭐 예. 그래서 여기서도 좀 그 얘기를 길게 설명을 하는데 관광이라는 단어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관광객의 철학을 여기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관광객의 철학은 그것대로의 고유성이 있고 논리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후쿠시마 관광에 연결을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딱 붙지가 않아요. 맞아, 안 붙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제가 드는 그 추론은 여기 나오는 그 관객과 관광객의 철학을 접목한 이 논리 구조는 본인의 후쿠시마 관광 사업에 대한 비난에 대한 사업적 논리 근거로서 제시된 철학자의 사변이 아니 아닐까라는 근데 진짜 생각은 했어요. 그 추측이 맞을 것 같은 게 저는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그냥 책이 있다는 것만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 철학 그 책을 쓴 사람이 진짜 관광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관광 네, 진짜 거예요. 관광 사업을 한번 이거 읽어보니까 약간 맞아. 은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던 맞아, 거야. 맞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읽으면서 또 인상적인 구절 중에 하나로 꼽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이제 그 인상적인 게 찬성해서가 아니라 또 반대해서 꼽은 건데 역시 우리 책 추천하는 거 맞나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말 자체는 찬성하는데 네. 말 자체는 찬성하는데 이 구절이 이 사람의 철학과 배치된다는 거죠. 모순된다는 거죠. 어떤 구절이냐면 108쪽인데 요즘 술자리는 그다지 좋게 생각되지 않죠. 그러나 겐론의 방향은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데 뭐 이러면서 술자리로 유명하다. 그러면서 강사도 함께 할 때가 많고 때로는 논의가 밤을 새워 이어진다. 뭐 SF 창작 강좌나 만화 교실이라면 선배가 와서 후배의 작품을 두고 강평하기도 한다. 이렇게 끈끈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겐론의 강점이다. 끈끈한 공동체 이거 정확히 관광객의 철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끈끈한 공동체 그렇게 싫다고 관광객의 철학에서 몇백 페이지로 얘기를 하고 약한 연결이라는 책도 쓰고 수많은 시리즈에서 끈끈한 연결이 왜 잘못된 것인가, 왜 그것이 친구와 적의 이분법이 되고 아까 말했던 신자와 안티의 그런 것으로 변질되는지를 그쵸. 그렇게 비판해놓고 겐론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형님 아우 이러면서 막 술 먹고 끈끈한 공동체 만들고 있다고 이걸 너무나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했어요. 오배송은 신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접촉을 그렇게 부비부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처럼 약한 결속으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한 결속을 해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일관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은 어떤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를 부딪혀야 가지고 해야 돼. 강한 결속이 필요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말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약한 연결, 관광객 뭐 이거 끈끈한 거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술자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맑게 아니, 하니까 심지어 적당히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 상처 선회를 주려면- 하자면 그냥 네.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이렇게는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거는 언어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에크리티르를 경계하는데 실제로 만나서 나오는 그 주고받는 뭐 신체 뭐 일종의 그 파롤이라고 하죠. 에크리티의 반대 이런 것들은 환영이다. 언어로 주고받는 그런 거 말고 파롤로 직접 만나서 막 부딪히면서 그 맺어지는 관계는 난 오케이라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람도 막상 약하게 연결하려고 만났는데 그 약한 연결이 너무 좋았던 거지. 저도 선회를 하자면 온라인에 오배송 없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가는 입구로, 그러니까 오배송의 입구로 변모시킬 거라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그치, 했거든요. 그게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한 연결을 위해서 약한 연결이 중요하다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 봉합하는 있죠. 출구이긴 한데 네. 그래서 완결이 되긴 해 사실 말로는. 근데 읽으면서 찜찜함이 계속 남는 거지. 이거는 진짜 약간 술 먹다 보면은 진짜 그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북토크 같은 걸 하고 공식 행사를 끝나고 밤새 같이 술을 먹는데 이걸 약한 연결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뭐가 약하다는 거지라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술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윤 선생님께서는 어떤 구절이 좀 꽂히셨나요? 네, 저는 111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관객이 된다면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미술이든 SF든 만화든 상관없이 모든 문화가 관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관객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인의 2차 창작과 상업 만화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만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죠. 무대 아래, 즉 객석에서 춤을 보는 사람도 하나가 되어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객석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도 교육이 할 큰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우리가 만든 어떤 취지나 에도 좀 부합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요즘은 누구나 이제 작가가 되려고 하는 예, 시대인데 읽는 그 능력을 기르지 않고 너무 쉽게, 그러니까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글쓰기의 민주주의, 평등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너무 빨리 무언가 축적되기 전에, 좋은 독자가 되기 전에 이제 글 쓰는 저자로 데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시대에 이런 이 주장이 더 와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독자가 되지 않으면 좋은 저자가 될 수 없는 게, 내 글의 내 첫 독자는 나잖아요. 그래서 나 자체가 이제 읽는 역량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되게 저자를 좀 인정해주고 독자가 되면 좀 저자보다 조금 아랫 단계 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좋은 저자가 많은 것만큼 좋은 독자가 많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좋은 책을 골라서 같이 읽자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너무 빨리 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첫 책을 빨리 내고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예,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내적인 읽는 역량을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온 입장에서 또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관객을 많이 길러내는 거, 그러니까 좋은 독자를 길러내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에 되게 동의합니다. 원효 쌤이 본인을 항상 쓰는 사람 네. 이전에 또 읽는 사람으로 네. 예,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네, 저는 은유라는 필명도 네. 제가 읽는 사람일 때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유너머에서 이제 니체 세미나 할 때 우리 닉네임으로 서로 부르자 해가지고 제가 은유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글 쓰려고 지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공부할 때 지은 이름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읽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이름도 쓴 거죠. 그래서 좀 조바심 갖지 않고 저는 좋은 책 읽고 좋은 토론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좀 차곡차곡 사고를 쌓아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더 재밌지 않나? 책 쓰는 거 너무 힘들다. 그렇죠. 네. 저는 그 동의를 하는데 하면서도 또 최근에 제 생각은 약간 관객과 어떤 그 배우 혹은 쓰는 사람과
독자 예. 이렇게 나누는 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부질없다. 아, 왜냐하면 부질없다. 읽는 사람들은 동시에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음. 그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음. 위계를 만들어내는 관점이 아닐까. 음. 그래서 너는 열심히 읽다 보면 언젠가는 훌륭한 쓰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뭔가 어떤 면에서 도달해야 될 도달해야 될 목표를- 목표로서 그건 그 아닌데. 배치를 네.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독서 수업이나 어떤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는 읽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읽은 것을 계속 몸에 쌓아두지 말고 쌓아라. 배출을 해야 된다. 써야 된다. 네가 못 쓴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너도 알지만 그럼에도 써야지 너의 읽기도 나아지고 쓰기도 나아진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항상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고 내가 나중에 나는 이런 작가가 되어야지 하고 읽는 과정을 먼저 일종의 단계론적인 사고죠. 단계론은 아닌데 그런 예.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읽는 작업이 쓰는 작업과 결코 별개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만 주인공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물론 틀린 생각이지만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자꾸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좀 작가에 대한 허위의식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이상한 글 쓰면은 자꾸 권일쌤 같은 사람이 엄청 까니까. 욕먹는 까니까 것들을 슬프지. 감수해내는 거죠. 아니 욕을- 근데 쓰는 거에 너무 집중하니까 많이 읽지 맞아요. 못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 출판계도 책이 많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책만 다 자기 글 쓰고 하느라고. 아니 근데 진짜 막상 진지하게 읽지는 쓰기에 못해요. 집중하는 사람들은 읽을 네.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기 것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읽어야지 그걸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정말로 진지하지 않게 자기가 그냥 머릿속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이제 저는 잘못된 아까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위계를 저는 좀 해체하는 맥락에서 이게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뭘 그렇게 더 우월한 지위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그 역할도 그쵸. 맞아요. 관객이 충분히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를 관객의 들어 수준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토론의 즐거움에서 저랑 은유 쌤은 음. 약간 관객에 가까워요. 관객이야. 근데 좀 수준 높은 관객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역전하죠. 우리의 위계가 훨씬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막 떠들다가 네.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위계를 저는 좀 흔들어주고 바로 잡아주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되게 좋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양자택일, 그러니까 어법상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저는 좋은 독자가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 쓰는 것보다 읽는 게 네. 100만 배쯤 즐겁습니다. 100만 정말. 배쯤 즐겁고 그리고 오늘 이 모임도 사실은 순수한 독자로 모인 거라서 더 재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별적으로는 다 제가 저자로서 되게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근데 저자로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한 권의 책을 놓고 순수한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저도 둘 중에 하나로 고르라고 하면 훨씬 더 읽는 게 재밌고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이제 그런 거죠. 네. 아까 좋은- 오면서도 그 버스에서 은수 선생님이 얘기했어. 쓰는 게 정말 건강에도 나쁘고 스트레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사람 돈도 피해자. 못 벌고 좋은 거라고는 일도 없다. 근데 왜 쓰세요, 은수 선생님? 돈은 벌잖아요. 조금 벌어서 아니, 그래도 노동 대비 그 노동에 비하면 네.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가성비를 따지면. 제가 글쓰기의 최전선 나온 게 딱 1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출판사 메멘토 네, 지혜 관객 만들기 메멘토 출판사에서 저의 첫 책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1인 출판사지만 엄청 체계적인 곳이라 상반기 하반기 이제 인세 결산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 7월이라 상반기 팔린 것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인세가 금요일에 아직도 인세를 받고 있군요. 아직도 그 책이. 받고 와,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받고 있는데 엄청난 베셀이다. 이렇게 10년간 뭐 팔린 거 뭐 인세 얼마 지급됐나 그걸 이렇게 보는데 이제 꾸준히 팔리는 거 되게 행복하지만 10년간 번 돈 치고 아니 많이 팔렸어요. 근데도 그 책은 좀 박보검 씨가 들고 있었던 책 아닌가요? 그 책? 그건 쓰기의 말들입니다. 그건 쓰기의 말들이었나요? 네. 근데 워낙 베셀이 많은 어쨌든 글쓰기가 가성비 있는 활동은 아니다.
오늘의 결론. 네. 쓰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워요. 주식님 말 맞다나 진짜 네. 읽는 것 좋은 글을 읽는 게 정말 즐거운 경험이죠. 즐겁고 이 즐거움을 삶에 들이시면 좋다. 그래서 음. 책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게 제가 이 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책에서 우리가 대화의 소재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남 얘기하고 뭐 누구 뒷담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소모적이 되기 쉬운데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지만 책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면 더 조금 책으로 얼마든지 네. 뒷담화 깔 수 있습니다. 저자 뒷담화.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죠, 책 읽고 좋죠. 이야기 나누는 네, 거. 좋죠.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여러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해오기도 했었는데 그게 어떤 독서 모임은 되게 좀 친목을 중심으로 한 모임도 있고 그냥 책은 핑계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냥 책 핑계로 술 마시고 이런 그쵸. 모임도 있고 어떤 모임은 진짜 책만 열심히 읽고 그냥 헤어져. 가 그냥 차도 안 마시고 그냥 책만 얘기하다 가는 모임도 있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독서 모임들을 해보면서 이 책이라는 것 자체 혼자서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같이 읽는 게 너무 즐겁구나. 네. 같이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책 읽는 것만큼 저는 재밌거든요. 그래서 책 맞아요. 독서 자체 요즘 또 노안도 있어가지고 괴로운데 책 읽는 것 자체가. 근데 책에 대해서 같이 또 떠들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독서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발굴 독서단 모임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많은 걸 발굴해서 독서의 보물지도를 널리 퍼뜨리고. 네, 우리한테만 보물일 수도 있지만 네. 남한테는 보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지도가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또 뭐 못다한 말씀이나 아니 뭐 구절?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오신 이유가 그쵸. 토주를 생각했을 때 남 일이 아니어서 갖고 오신 그쵸.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이제 고른 이유는 이 책의 뭐 어떤 내용보다도 토즈를 어떻게 지혜 관객과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 그거를 같이 이제 제가 친애하는 멤버들과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싶어서 이 책을 들고 왔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뭘 내가 뭐 사업 계획서 갖고 와가지고 발표할 건 겐론 아닌데 카페처럼 토질 카페 뭐 이런 거 네, 만들고 뭐 싶으신 건가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은유 선생님이 이제 더 이제 뱃살이 돼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좀 우리가 월세를 낼 만한 그 형편이 되면 토질 토질 카페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발표 강연도 하고 거기서 모임도 하고 책 또 모임. 술도 마시고 발굴 독서단 독자들과 함께하는 청취자들과 예, 함께하는 책 모임. 그리고 이 겟론 같은 경우에는 네. 유튜브 그 송출도 하잖아요. 네. 유튜브 송출로 돈도 이제 그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하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전업이잖아요. 아주 주식님 많이- 있잖아요. 주식님. 주식님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훌륭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아니, 아이, 주식님은 훌륭한 네. 그 미디어를 운영해 본 경험을 갖고 경험도 있는 이 있고. 아지마 히로키는 주식님에 비하면 진짜 갓난 아기 수준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라. 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부응하려면 여기에 다 쏟아붓는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잘 되지. 다른 본업도 있고 뭐 우리 사실 토요일에 와서 하지만 그 시간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주제 공부도 하지만 그래서 토질도 지혜 관객을 만들려면 이게 조금 더 업이 돼야 돼. 이게 아즈마르키 말로는 뭐 자기가 이것저것 다 뭐 출판부터 했잖아요. 그쵸. 출판부터 했는데 그쵸. 뭐 다 망하고 결국에 카페에서 커뮤니티로 무슨 친구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맞아요. 하죠? 겟론 겟론 친구. 친구. 겟론 친구의 모임? 겟론 친구 모임. 그걸로 뭐 1,500명인가 뭐 이렇게 네.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들의 이제 뭐 월 회비를 내나 보죠. 예. 그 매출이 이제 뭐 회사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근데 이걸 보면서 보통 철학자라고 하면 특히나 이 정도의 네임 밸류가 있는 철학자라고 하면 무지하게 똑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초반의 이 사업 분투기를 보면서 야, 이 사회생활 없는 철학자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그러니까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진짜 이거에 대해서 초반 이거 알게 보면 진짜 됐어요. 너무
이거 지금 없어진 용어인데 법률 용어 중에 금치산자라고 있거든요. 금치산자 수준이에요. 맞아요. 그 라벨링하고 막 네. 서류 붙이고 어처구니 없는 사기 어처구니 당하고. 그래서 읽는 게 뭐 읽는 재미는 있었는데 네. 야 진짜 이렇게 몰랐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근데 철학자가 맞아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잘 유지하고 수익까지 창출해서 안정된 경영을 만드는 게 철학자가 아닌 사람도 힘들지만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수유 너머가 이제 분해되고 지금 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긴 했는데 존재하고는 있지만 다 이제 규모가 되게 축소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뭔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야심차게 저도 이거 보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 공동체 뽐뿌 온다. 한번 뭐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맞아. 모르겠지만 이런 시도가 의미 있다. 이게 그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지금 3년 됐지만 사실 우리는 출발이 달랐잖아요. 우리는 네. 일단 우리끼리 즐거워보자라는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굴러온 조직. 그러다 보니까 관객이 있으면 좋겠지만 관객을 만드는데 뭐 최선을 다하거나 막 그걸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경각심을 준 거죠. 아 관객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만들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이렇게 그렇죠.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관객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어떤 관객을 만나거나 관객이 뭔가를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면 되게 반갑고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기한. 아즈마 히로키가 보기에는 우리가 신기할 수도. 야, 니네는 뭐야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그럴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게 노력했는데 안 될까봐 비겁하게 아. 시도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맞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아즈마 이로키보다 나은 것은 계속. 아즈마 이로키는 처음에 이제 나중에는 바뀌지만 처음에는 그냥 자기랑 비슷한 젊은 철학자들끼리 맞아. 모여가지고 맞아. 진짜 그냥 호모지니어스한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고담 준론을 얘기하는 그런 철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어려운 얘기 대리다 얘기하고 딜레즈 얘기하고 뭐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사주는 독자들이 일본은 그래도 있으니까 그럭저럭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지고 나중에는 여성들도 멤버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쵸. 이제 성격이 바뀐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토줄은 네. 훨씬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그치. 그런 틀려먹은 아즈마 이로키와는 달랐다. 그런 뭐 동성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모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즈마 히로키가 여기서 자기의 중도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아까 그 탈정치적인 색채 이런 것도 이제 있고 맞아요. 그래서 좀 조금 더 그런 개방성.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안티와 신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지향을 뭐 중간에서 만들게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은 처음 그런 얘기는 해요. 중도적인 사람이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무슨 이런 탈정치적인 교양주의적인 그런 모임이 되긴 글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색깔은 있죠.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네. 그런 정치색은 갖고 있고 실천적인 어떤 지향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는 일종의 커먼즈 우리는 관광객 말고 어떤 커먼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느슨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될 때 강하게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공동체 뽐뿌가 온다고 했는데 저도 약간 뽐뿌가 오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공동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어, 좋아해요. 예, 선생님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아니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공부하고 싶을 때 수유 넘어가서 공부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굉장히 삶의 용기와 영감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이라는 폐쇄적인 주거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생각한 삶의 상상력과 거기는 더 다양하고 다른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용기를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의 용기뿐만 아니라 제가 뭐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삶의 여러 측면에서 삶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까지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있는 게
어떤 자원이 없는 사람한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고 지금은 대학이 있지만 대학의 기능이 그런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많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인문적인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한 다른 상상력과 영감 그다음에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진보 좌파 정치가 망한 시점에 네. 우리끼리라도 뭔가를 힘을 주고 힘을 북돋고 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을 우리만 원하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재되어 있는 욕망들과 어떤 울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장사되고 있는 어떤 이런 갯론과 비슷한 공간들이라고 하면 네. 뭐 김어준이 만든 벙커나 이런 데들 그런 데들 공연하면 난리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 뭐 이를테면 철학 같은 거를 강연한다든지 이 뭐 과거에는 수유 같은 모델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그런 모델도 어느 정도 CEO를 다 했고 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모델들 지금 다 장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곳이 별로 없고 근데 대학은 답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정치와 어떤 지적인 욕망을 둘 다 충족시켜주는 좌파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정말 딱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없으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없으면 우리끼리라도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뽐뿌가 왔다. 뭐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2시간. 하고 네, 마지막으로 맞추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간단히 하고 마무리 오늘은 하도록 하죠. 네. 마무리 발언. 아 준비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마무리 발언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마무리 발언을 우리 주식님이 요청해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럼 주식님께서 대표로 예. 단장으로서 단장. 가고 앞으로의 각오. 단장. 저희가 저희의 고민을 투사해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막판에 좀 해봤지만 사실 지혜 관객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문제의식, 도전 정신에는 모두가 저희의 지금 서 있는 곳을 떠나서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스스로 지혜 관객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좀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상상을 좀 해보면서 이 책의 문제의식에 저는 뭐 부분적으로 뭔가 좀 이 사람의 좌충우돌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혼란을 같이 읽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이 지혜관객 만들기라는 목표점에는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이걸 모티브로 삼아서 저희가 많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단초 정도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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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훌륭한 마무리네.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역시 끝입니까? 단장님. 네, 역시 이렇게 우리 끝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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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뭐 다음 책 예고 이런 건 없죠? 네. 아직은 다음 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는 없고요. 주먹구구식. 그럼 다음 사람이라도 정하고 끝낼까요? 다음 사람이요. 네. 추천 다음 사람. 책 아. 추천 제가 해주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책 추천은 은효서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고요. 네. 다음 책을 3주 뒤에 또 네, 우리가 모여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